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컨테이너 운송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기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느냐, 그리고 이 화물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특히 위험 화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규격 초과 화물이라든지 규격 초과 화물과 그 다음에 냉동 화물, 중량 화물, 이러한 컨테이너 운송 현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을 실제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다시피 컨테이너에는 드라이 컨테이너는 말 그대로 이 건화물, 우리가 물기가 없는 그런 화물, 액체 화물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에 refrigerated container, 이걸 줄여가지고 RF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specialized containe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보면은, 자, 컨테이너의 크기에도 20피트짜리 컨테이너가 있고, 그 다음에 40피트짜리 컨테이너가 있다는 것도 여기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20피트, 영어로서는 우리가 TEU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런데 20피트가 아니라 40피트를 하게 되게 되면은 이거는 영어로 40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FEU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로 20, 40. 그러면은 1FU는 2TEU와 동일한 물량을 싣고 가는 컨테이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기에 지금 보면은 컨테이너와 관련한 내역들을 이렇게 다 표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피트 드라이 컨테이너의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게 되게 되면은 디멘전,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보게 되게 되면은 안쪽에, 그죠? 이 크기가, 넓이와 높이가 얼마만 되느냐, 길이, 넓이, 높이. 그 다음에 이것이 두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exterior dimension 이거보다도 조금씩 길겠죠. 그래, 하여튼 여기에 보다시피 20피트짜리는 exterior의 외관, 외부의 내부가 아니라 외부의 길이가 20피트. 그 다음에 여기에 실을 수 있는 이 무게를 놓고 볼 때는 요 테어라고 하는 것은 이 컨테이너 자체의 무게고, 그 다음에 페이로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말로 하게 되게 되면은 한자로 유상화물, 그게 운임을 받고 실을 수 있는 중량, 여기서 킬로그램, 파운드, 여기서 여러분들이 1파운드는 몇 킬로다 하는 것을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와 페일로드와 컨테이너 자체의 무게를 합친 것이 맥스 그로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캐패시티를 보게 되게 되면은 큐빅미터, 큐빅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큐빅미터다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선되겠습니까? 1큐빅미터다 하게 되면은 가로가 1미터, 그 다음에 세로가 1미터, 그 다음에 높이가 1미터, 1 곱하기 1 곱하기 1 한 것이 1큐빅미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로 2, 세로 2, 높이 2를 하게 되게 되면은 이거는 2큐빅미터라 생각하겠지만 잘못된 겁니다.
왜?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은 8 큐빅미터입니다. 그 다음 이 컨테이너의 그 예? 자질이 뭐냐니까 철강이라는 겁니다. 그죠? 철강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드라이 컨테이너 중에서 40 컨테이너 있지만은 이렇게 그 저 45 드라이 컨테이너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건지 한번 또 볼까요? 아주 좀 더 길이가 훨씬 더 큰 그러한 이 컨테이너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그 30, 40, 45 이런 것이 아니라 20피트 그 다음에 그럼에서 사용된 40피트 그 다음에 사용되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 45피트짜리의 컨테이너도 사용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이렇게 이 액체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 않는 그런 화물들을 실는 컨테이너가 드라이 컨테이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에는 이 refrigerated 컨테이너라는 것도 있다. 여기서 이 모양을 보게 되게 되면 안쪽과 그 외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20피트짜리 냉장 컨테이너 40피트짜리 그죠? 이걸 보게 되게 되면은 높이가 여기서 차이가 있지만은 온도를 보게 되게 되면은 여기에 실는 화물의 온도는 마이너스 30도에서 상온 플러스 30도까지 온도의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페일로드. 그 다음 이 자체의 무게. 이거 전체의 무게. 그 다음에 이 문을 열었을 때 들어가는 이 폭이 얼마며 높이가 얼마며 길이가 얼마냐 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화물을 실어 보내야 될 소고기 수출업자가 실어 보낼 때 어떤 화물이냐에 따라 가지고 20이 좋으냐 40이 좋으냐 하는 것으로 자기 나름대로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inside 의 interior cubic meter로서 20피트는 28.3 큐빅 미터고 40 리터의 컨테이너는 67.5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 그 냉장 컨테이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오는데 이렇게 지금 내부가 일반 화물과는 차이가 있을 것은 냉동과 냉장을 하는 그런 장치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모양이 조금 다를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specialized 컨테이너를 보면은 컨테이너 이런 것도 컨테이너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오픈 탑 컨테이너 이건 뭘까요? 이 윗부분이 지금 뻥 뚫려 있는 그러한 컨테이너고 그 다음에 the outside of flat container 이러한 모습의 컨테이너가 있고요. 여기 specialized container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shipwreck container 이렇게 아주 특이한 모양의 컨테이너도 있다는 것. 그냥 단순하게 우리 이 해운론 수업을 들은 학생이라 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20피트짜리 컨테이너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슈퍼렉 컨테이너라는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모양을 또 한번 볼까요? 20피트짜리 윗부분이 뻥 뚫린 컨테이너 의 경우에 이런 모양과 이런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나오는 것은 뭐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적재 완료된 컨테이너의 내부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여기 보다시피 영어로 store, stow, 이렇게 적고 있네요. 이 스토잉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게 되게 되면, 여기 나오다시피 화물의 안정적인 적입입니다. 적입이라고 하는 것은 컨테이너 내부에 화물을 실어 넣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뭘 하느냐 하니까, 컨테이너 선사에서는 이 CY라든가 함께 컨테이너 로드 플랜이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CLP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이 작업을 먼저 하고 난 뒤에, 이, 화물의 무게 중심, 우리가 뭘 갖다 들 때도 보게 되면 무게 중심을 잡고 거기 위를 이렇게 옳지, 이 어떤 큰 무게를 하게 되면, 어떤 어떤 쪽을 무게 중심을 이렇게 잡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무게 중심과 맥시멈 페일로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적재를 하고 있는데, 영어에서 스토잉은 우리말로 할 때 한자로 적입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적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엣지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이 기퉁이, 기퉁이를 딱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서는 아기를 맞춘다 하는 그런 말을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이 패킹입니다. 패킹은 이 포장인데, 사실 보게 되면 요즘 택배를 할 때 지나치게 포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포장을 많이 하다 보게 되게 되면은 어떻겠습니까? 하는 이유가 왜겠습니까? 그 안에 뭐 깔개를 넣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스티로폼을 넣는다든지, 그 내부에 있는 이 화물을 안전하게 파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만은,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게 되게 되면은 이 운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이 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개별 화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물 상태에 따라 가지고 적절하게 포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포장을 하게 되게 되면은 이 화물이 이렇게 어느 부분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이 넘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어떤 화물의 경우에 이 휘발성이 있다 할 경우에 그것이 포장이 옳게 안 됐다 하게 되게 되면은 화물이 도착하고 난 뒤에 한 절반 정도 사라지는 그러한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전복 방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공간에 어떤 화물을 넣을 때 그 위에도 이렇게 실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단 적재가 가능하도록 정상적으로 포장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포장을 이야기할 때는 상업 포장과 공업 포장 두 가지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상업 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게에서, 상점에서, 이런 슈퍼에서, 백화점에서 어떤 고객이 그 물건을 사고 싶게끔 포장을 하는 마케팅의 소구라는 말을 쓰죠. 소구의 관점에서 포장을 해야 된다 하면은, 여기서 지금 컨테이너 운송에 있어서의 포장은 가능한 한 파손과 손상이 줄어들 수 있도록 포장하는 그런 공업 포장이 우선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다 보면 비정상적인 이런 식으로 하면은 비정상적인 그러한 포장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딱 보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없죠. 여기서 이렇게 퍼진 부분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빅롤의 포장하는 방식,
그 다음에 드럼으로 이렇게 포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해상 운송에 있어 가지고 포장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SHORING, shoring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해상 운송 중에 화물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이 화물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화물을 고정시키는 그런 작업이 이 쇼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게 되게 되면은 밑부분 드라이 컨테이너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거나 이 OOG는 out of gauge, 이 말은 뭐냐니까 아주 비정상적으로 큰 화물을 out of gauge라 하고, 자동차의 경우에 보세요. 자동차를 이렇게 컨테이너 안에 넣어가지고 실는다. 과거에 보게 되면 외국에 유학 간 사람들이 돌아올 때 자기가 사용하던 차를 컨테이너에 실어가지고 이렇게 자기 귀국하는 나라로 이렇게 이삿짐으로 해서 싣고 오는데, 그냥 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 안에 밑에 고정 받침대를 두면서 그 다음에 이게 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소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그림 사진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니까, 야, 이 참, 우리가 물건을 하나 받는다 하더라도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해서 이 회사에서 내륙 운송까지도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기도 오늘날 이 해상 운송만으로서 이렇게 이 운송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어로 쓰는 싱글 보이즈, 해상 운송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상 운송이 철도 운송, 그 다음에 항공 운송, 이런 식으로 다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송에서 트랜스포츠라고 하죠. 트랜스포트이 이 해상 운송은 영어로 쉬핑이라고 하지만은 그냥 다른 용어로서는 트랜스포트, 이 by sea, 그죠? 이 해상 운송인 by sea. 그 다음에 또 항공 운송은 트랜스포트 by air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육상 운송은 트랜스포트 by land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각으로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은 combined transport 혹은 multimodal transport, 해상 운송과 이 육상 운송이 연결되어 가지고 복합 운송으로 이루어지면서 하주에게서 송하인에게서 수하인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N 에어라든지 이런 식으로도 연결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중국의 위해에서 인천의 항구로 해상 운송되었다가 거기서 그 화물을 하역해 가지고 트럭 운송으로 해서 인천 공항으로 가서 거기서 항공기에 적재를 한 후에 다시 그 화물을 유럽으로 실어 보낸다든지 그러한 화물 운송 수요도 있습니다. 왜냐니까 해상 운송의 그 저렴성과 그 다음에 항공 운송의 신속성을 결합해 가지고 하게 되게 되면은 위해에서 바로 공항으로 이렇게 실어 보내는 것보다는 운임이 절감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항공 운송으로 할 만큼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운송 수단을 결합해 가지고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HMM의 이 회사에서는 다른 나라보다도 미국의 시장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주 지역의 수출입 화물의 철도 운송을 맡고 있는 현지 법인을 이렇게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미주 지역 주요 철도사와의 화물 운송 정보를
통합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미국의 그 내륙 화물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화물 위치 정보, 카고 트레이싱이라든지 열차 스케줄을 리얼타임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러한 법인도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이러한 회사를 이용해라는 것이 아니고 해상 운송의 회사에서 이렇게 철도 운송까지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고자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서 미스한 내륙철도 네트워크 현황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참 보세요. 여기 지금 뭡니까? 여기가 밴쿠버네요. 밴쿠버 항 여기 있습니다. 여기 어디 미국의 서안이 서쪽 서안이죠, 그죠? 서안. 그 다음에 뭐 타코마.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오클랜드. 그 다음에 여기 롱비치. 네? 그 다음에 뭐 여기 덴버라는 데가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 시카고. 네? 여기가 디트로이트. 그 다음에 여기가 보스턴. 여기가 뉴욕. 여기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그 다음에 노폴크. 네? 그 다음에 찰스턴. 뭐 이런 지역. 뉴올리언즈. 여기가 텍사스의 휴스턴. 텍사스 오스틴. 네? 여기에 지금 배가 주로 보기에는 우리 한국에서 화물을 실어 보내면은 배가 일로 들어옵니다. 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가깝잖아요, 그죠? 여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롱비치에 화물이 들어왔다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화물을 하역해 가지고 이런 덴버에 있는 수입업자에게 화물을 보내야 된다 할 때 무엇을 이용하느냐? 여기에 노란 선이 뭡니까? UPRR이라고 하는 이 철도 회사의 화물을 탁송해 가지고 보낼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는 우리나라에는 KR이라고 하는 이 철도가 있지만 이 미국에는 지금 보게 되면은 BNSF라든지 여기 제일 색깔이 많은 게 뭐죠? 초록색입니까? 이게 보게 되면 민영 철도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CSXT라든지 아주 다양한 이 미국의 철도 회사가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알아도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지금 보면은 중국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North China Intermodal Service, 인터모달이 복합 운송입니다. 모달이 뭐냐? Mode of Transport, 운송 수단을 이야기하는데 운송 수단 간에 이렇게 연계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North China Intermodal Service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게 되게 되면은 상하이에 S부터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심지어 철도를 해가지고 여기 청두입니까?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서비스도 여기에서 관계를 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간 마지막으로 위험 화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화물. 위험 화물이라는 것이 뭐냐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은 여기 나오다시피 이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아니면 생리적으로 물질 자체의 특성 혹은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접촉하거나 혹은 어떤 특별한 상황, 압력이 높아진다든지 온도가 높은 상황에서 폭발하거나 불이 붙거나 독이 나오거나 아니면 부패되거나 녹이 썰거나 그 다음에 방사선과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든지 이걸 초래해 가지고 사람이라든지 생명체 또는 환경에 위험을 야기시키는 물질들을 위험물, 영어로서는 DG, Dangerous Goods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선박 도착 24시간 이전 워킹데이를 하게 되게 되면은 뭐냐
일요일 날, 토요일 날 근무를 하지 않는다 하게 되면 그거는 시간 계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험물 검사증을 제출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위험 화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참고로 여기 클래스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클래스 1은 화학류입니다. 네, 화학류. 그 다음 클래스 2는 가스류. 그 다음에 인화성 액체, 과연성 고체, 산화성 물질, 독성, 방사성 물질, 부식성 물질, 그 다음에 기타 위험 화물 제품이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 화물도 여기 소개하는 이유는 위험 화물 분야에 종사하는 폭탄이라든지 그죠? 내가 아는 어떤 친구는 일찍이 한 30년 전에 이 해상운송 일본의 선사에 근무를 하다가 자기가 한 15년 근무하고 난 뒤에 자기 회사를 차렸는데 자기가 주로 다루는 그 물품이 뭐냐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거의 하지 않는 위험물만 담당하고 있어요. 예, 위험물. 상당히 화물의 선적인 내륙 운송이라든지 해상 운송이라든지 아주 이 까다로운 그러한 이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 친구는 위험물, 그 중에서도 군사 분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외의 국방부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는 자신들이 자국에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라든지 그 다음에 폭발물이라든지 이런 걸 수입 안 하겠습니까? 수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군용물품. 그러한 군용물품을 주로 전문적으로 이렇게 전담을 해가지고 지금은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가 틈새 시장이 아닐까요?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